네,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풀이반입니다. 그래서 앞에 목차를 보시면 자, 1부터 10단원까지 있죠. 1은 원자의 주기와 원소의 주기성. 이 원자와 원소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화학결합과 분자 간 인력. 세 번째로 원소와 화합물이 있고, 네 번째로 물질의 상태. 다섯 번째로 용해와 용액의 총괄성, 이 총괄성에 대한 내용을 볼 것이고, 여섯 번째로는 화학 반응과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 평형, 산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화 환원, 그리고 정답 및 해설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자의 구조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볼 텐데, 지금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년도, 상반기, 하반기, 몇 번 문제다, 뭐 이런 표시가 있고, 기출 문제 몇 개를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그리고 심화 문제,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문제는 한 단원당 뭐 적은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도 있고, 보통 뭐 기본적으로 50개에서 이제 100문제 안팎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많으면은 뭐 150문제 이상도 있고, 많은 단원은.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시간을 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제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추가적으로 수능 문제 중에서 좀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이제 모든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은 거의 생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이론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차를 보시면, 지금 1번부터 이 6번까지는 어떤 이 구조 파트에 해당이 되고, 7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변화 파트. 화학을 크게 구조 파트와 변화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조 파트는 어떤 그냥 생긴 걸 보는 거예요. 생긴 거. 이제 어떤 계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고, 변화라는 것은 이제 뭐 몰도 나오고 그런 계산하는 거, 계산하고 어떤 평형, 어떤 식을 이용해서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부분이 변화 파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변화 파트가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고, 구조 파트는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파트는 무조건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변화 파트 또한 다 맞아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실제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좀 많고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구조 파트를 먼저 다 완벽하게 빠른 시간 내에 다 풀고, 그 다음에 변화 파트 중에서도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아시겠지만, 딱 봤을 때 이거는 문제를 보자마자 감이 와야 됩니다. 이건 대충 내가 몇 분이 걸리겠다, 그리고 그 안에 정확한 답을 낼 수 있겠다, 오래 걸리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좀 오래 걸리거나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문제들은 일단 다 제껴 두시고, 자신 있는 문제들로 먼저 다 푸시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절반 정도를 풀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도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이 남은 문제들을 풀 때
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더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스케일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이 부족하시다면은 물론 탄탄한 이론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론 공부가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론을 영어 공부랑 똑같죠. 화학 공부도 수학 공부도 이제 이론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문제를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셔가지고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의 문제풀이를 통해서만 또 익힐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시다가 또 막히시는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이론 공부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그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병행을 계속 하셔야지 실력이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자, 11년도 상반기 2번 문제예요. 기출문제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양자수가 있어요. 양자수가 4가지 양자수가 있는데 그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들은 한 원자 내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한 원자가 있을 때 이 원자 내에 전자들이 어떤 운동을 띄고 있는데 그 운동 상태, 이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양자수를 부여를 하는데 얘는 이 양자수가 이 주양자수가 L이고 부양자수가 L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가 MS 자기양자수가 ML 스핀 양자수가 MS인데 이 4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 원자 안에 어떤 다른 원자와 이 모든 양자수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정의인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한 오비탈 내에 전자 2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이거죠. 혹은 이렇게 한 오비탈 내에 전자 3개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왜 똑같은 말이냐? 자, 보시면 얘랑 얘랑은 같은 오비탈 내에 있다는 거는 주양자 수가 같고 이제 부양자 수도 같고 자기양자 수도 같다는 말인데 이게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스핀 양자수예요. 그러면 모든 게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까지 같은데 스핀 양자수까지 같은 전자가 한 오비탈 내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은 모든 양자수가 같은 전자가 2개가 한 오비탈 내에 있기 때문에 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위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3개가 들어갔다 하면은 얘랑 같거나 그러니까 이 3번째 애가 첫 번째 애랑 같거나 2번째 애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은 결과죠. 똑같은 4개의 양자수를 가진 전자들이 한 오비탈 내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보시면 이런 문제를, 이 정의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정의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수렁에 빠져들기 때문에 1번 한 원자 내에 4가지 양자수가 모두 동일한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이걸 답으로 그러니까 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그냥 보고선 다른 거는 대충 읽어봐도 이상한 말일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2번 한 원자 내 모든 전자들은 동일한 각운동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 틀렸죠. 동일한 각운동량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얘랑 얘랑은 동일한 각운동량을 갖는 거예요. 얘가 2P라고 하면은 동일한 2P, 이 P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주양자 수도 같고 부양자 수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알고 계시면은 한 원자 내, 한 오비탈 내에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 두 개는 공존을 할 수가 없다. 그게 답이죠. 그래서 1번. 자, 그리고 1번이 답이고요. 3번. 한 개의 궤도 함수에는 동일한 스핀의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자, 한 궤도 함수에는 서로 반대되는 스핀의 전자가 2개까지는 채워질 수 있지만 동일한 스핀의 전자가 2개 채워졌다고 한다면 모든 양자수가 같은 전자가 2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파울리 베타울리 위배되는 거죠. 4번 동일한 주양자수를 갖는 전자들은 모두 다른 스핀 양자수를 가진다 그랬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죠. 자, 이걸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이건 2P이기 때문에 주양자수가 2로 동일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전자가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스핀 방향이, 그러니까 스핀 양자수가 3개 다 같은데 주양자수도 다 같죠.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같으면서 스핀 양자수가 같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이거는. 이런 거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죠, 이거를 틀린다면은. 그러니까 화학은 이제 공부를 하고도 못 맞히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생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직관력을 길러서 풀어야 되는데 그 직관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리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문제를 푸는 습관이에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저랑 같이 계속 연습을 하실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틀려도 어느 정도 이제 봐줄 수가 있지만 물론 다 맞으면 좋겠지만 봐줄 수가 있지만 이런 구조 파트에서 틀린다면은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10년도의 상반기 20번 문제예요. F2 플러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단 철의 원자 번호는 26이다 그랬어요. 이걸 보시면은 자, 1번 문제는 했고요. 자, 2번 문제. 철 2 플러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26번이라고 했죠. 26번이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26개라는 말과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26개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 채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5S, 5P 이렇게 나가는데 5S까지도 쓸 필요는 없죠. 여기까지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찍 커가지고
요 순서로 채우시면 됩니다. 자, 1S 다음에 2S 다음에 2P 다음에 3S, 3P 다음에 4S, 3D, 4P, 5S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꼭 1S, 2S, 2P, 3S, 3P, 3D 이게 아니라 3D와 4S가 이제 순서가 바뀌는데 그거를 외우고 있어도 되지만 이게 간단하죠. 이거를 시험지 받자마자 쭉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26개를 채울 건데 1S에 2개, 그 다음에 2S 채워야 되죠. 2S에 2개, 그 다음에 2P 채워야 되죠. 2P에 6개. 지금까지 10개 찼어요. 여기까지 10개 찼고, 그 다음에 3S 2개, 총 12개 찼죠. 그 다음에 3P 6개, 18개 찼고, 4S 2개, 그 다음에 3D가 차죠. 그래서 여기까지 10개 찼고 여기까지 10개 찼으니까 6개를 더 채우면 되죠. 6개를 더 채워야 돼. 그러면 3D에다가 6개를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그럼 보기를 보시면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간단합니다. 간단해. 그래서 일단 2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2번은 일단 3D 앞에 4S가 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3D 다음에 1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1번은 4S 다음에 3D가 와야 되는데 3D 다음에 4S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일단 틀렸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철인데 철 2 플러스의 바닥 상태를 물어봤어요. 철 2 플러스의 바닥 상태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자 채우는 순서가 이렇게 찼는데 2 플러스니까 전자 2개를 빼야 되죠. 전자 2개를 뺄 때는 4S부터 빠집니다. 4S부터. 3D가 마지막에 찼지만 3D부터 빠지는 게 아니라 4S부터 빠집니다. 그래서 이 4S 2개가 빠지면서 이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채워보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왜 네온이 왜 나오냐? 여기까지가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네온으로 이렇게 대신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를 써주면 되겠죠. 3S 2개, 3P 6개, 3D 6개. 이게 F2 플러스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4S부터 전자가 빠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은 여기서 6에서 2개를 빼고 4가 되면서 정답을 2번으로 착각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가 어디부터 빠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3D 빠지기 전에 4S가 먼저 빠진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거는 09년도 상반기 4번 문제예요. 다음은 어떤 이주기 원소의 순차적인 이온화 에너지들이다. 이 원소는 무엇인가? 자, 이주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많이 푸시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원자들이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하지만 일단 대충 그려보면은 수, 해, 리베, 붕, 탄, 질, 산, 풀, 내니까 이주기니까
요 원자들 사이, 요 원자들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순차적인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얘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튬이다 그랬으면은 수, 해, 리 이렇게 차는데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를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두 번째 필요한, 세 번째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을 텐데 이 첫 번째는 껍질이 이 두세 번째에 비해서 껍질이 다르죠.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서는 떼기가 쉬워요. 그런데 속에 있는 껍질일수록 떼기가 더 어려운 거죠. 핵과의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처음 전자보다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갈수록 전자 떼기는 힘들어지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요 처음 거를 떼는 거 그게 한 10이라면은 둘째 거, 셋째 거 떼는 거 확 늘어나겠죠. 전자 껍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껍질이 달라질 때 이온화 에너지가 확 증가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넘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면은 가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베릴륨 해가지고 전자가 최외곽 전자에 두 개가 있었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세 번째에서 확 증가하겠죠. 껍질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몇 번째에서 확 증가했는지에 따라서 얘가 전자 껍질의 최외곽 전자 수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최외곽 전자 수에 의해서 몇 번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최외곽 전자가 하나일 때는 리튬, 두 개일 때는 베릴륨, 세 개일 때는 붕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보시면 제일 첫째 줄에 IE1 아이오닉 에너지 첫 번째 first.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801이었어요. 두 번째는 2400 얼마, 세 번째는 3600 얼마, 네 번째는 25000 얼마. 자, 이런데 이거를 보시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첫 번째랑 두 번째 한 3배 차이가 나죠. 갑자기 3배가 증가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1점 몇 배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아닐 테고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비교해 봤을 때는 몇 배 차이예요? 거의 한 8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3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있으면은 일단 이주기이기 때문에 껍질은 다 두 번째 껍질까지 있는데 이게 전자가 3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3개 떼고 네 번째 뗄 때 확 증가하죠. 4차 이온화 에너지가 25000으로 8배가 증가하죠. 3차에서보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얘가 붕소다. 붕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이 1번이죠.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800에서 2400 엄청나게 3배가 증가했는데 배수로 따지시면 돼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는 3배지만 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 거의 8배, 7점 몇 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갔을 때가 가장 많이 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앞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가장 많이 뛰는 구간만 포착을 해가지고 얘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인지만 판단을 하면은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죠. 자,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일단 얘네 이 주기율표 상에서 얘네 위치를 보시면은 수, 해, 수리, 낙하, 루비듬, 세슘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네온, 실리콘은 뭐 이런 데 있을 거고
세슘은 여기 있죠. 이렇게 칼륨, 실리콘, 네온. 네 가지 중에 고르는 건데,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위로 갈수록 증가를 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핵의 양성자 개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핵에서 전자를 끌어들일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죠. 핵에 양성자가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 있을 때가 이 주위의 전자를 안쪽으로 확 당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얘를 완전히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 속박된 상태에서 떼어내기가 더 힘들어지죠. 핵이 증가할수록.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그럼 위로 갈수록은 왜 커지느냐? 위로 갈수록 전자 껍질이 감소를 하죠. 그래서 전자 껍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떼기가 쉬워지겠죠. 핵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고, 위로 갈수록 속에 있는 전자를 떼야 되니까 더 증가를 하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위로 갈수록 오른쪽 대각선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4개 중에서는 네온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네온을 고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임의의 원소 A2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입자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위의 표로 보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미지의 원자들이 있죠. 임의의 원소 A가 있어요. A, B, C, D, E가 있고 질량수가 나와 있죠. 질량수만 가지고는 어떤 원자인지 모르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정확히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A가 뭔지. A, B, C, D, E가 뭔지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푼다고 이거를 눈으로 보고 계속 하면은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A 옆에다가 이제 뭔지를 써놓는 거죠. 어떤 이온인지 어떤 원자인지를 써놓는 거죠. 그럼 A는 질량수가 4고 양성자 수가 2예요. 그럼 당연히 중성자 수는 2개겠죠. 얘가 뭐예요? 헬륨이죠. 2만 보고 무조건 헬륨인 걸 알아야 돼요. 얘가 양성자 수이자 원자 번호기 때문에 2면은 다른 게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헬륨이에요. 그런데 중성자 수도 2개. 그래서 질량수가 총 4니까 정상적인 헬륨이다 이거죠. 그런데 전자수가 2개예요. 전자수가 2개. 그러면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니까 헬륨 원자란 소리죠. 이온이 아니라. B번은 질량수가 12고 양성자수가 6이에요. 탄소죠. 전자수가 6이에요. 얘랑 같으니까 전자수가 6. 그러니까 얘는 탄소 원자 상태죠. 이온이 아니죠. C번은 질량수가 13이고 양성자수가 6이에요. 얘도 무조건 6이니까 탄소인데 13이니까 탄소의 동위원소죠. 무거운 탄소. 중성자가 한 개 더 있는, 얘보다 중성자가 한 개 더 있는 이 동위원소 탄소죠. 전자수가 6. 얘도 중성이에요. 양성자 6이고 전자 6이니까 중성 상태의 탄소죠. 그런데 중성자만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탄소, 동위원소. B번은 질량수가 16이고 양성자수가 8이다. 산소죠. 8, 16이고 전자수가 8이니까 얘도 중성이고 E는 질량수가 23, 양성자수가 11, 전자수가 11. 얘도
중성이죠. 얘는 11번이 플로르죠.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풀, 네, 나. 소디움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원자 번호는 30번까지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0번까지는 외우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양성자 수만으로도 어떤 원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 원자, 이온이 없고 다 원자죠. 위 표로 보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원소 A는 화학적 활성이 거의 없다. 헬륨은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 기체는 화학적 활성이 거의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자기 자신이 최외각 전자가 꽉 찬 애들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를 다른 데서 받거나 다른 데로 줄 필요가 없는 애들. 혼자서도 안정한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 노블가스, 귀족 기체라고 하는 거죠. 노블가스라고도 하고, 얘네들은 일원자 분자라고도 해요. 일원자 분자다. 원자 하나가 곧 분자인 애들이다. 원자 하나인데 분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다른 애들은 안 그래요. 다른 애들은 전자를 옥테노를 만족하기 위해서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물론 2개인 애들도 있지만 8개로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과 공유 결합을 하거나 어떤 이온 결합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근데 얘네들은 전자를 주거나 받을 필요가 없이 안정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분자의 기능을 한다. 일원자 분자다. 그런 말이죠. 원소 B와 C는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 2번 원소 B와 C는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 B와 C는 둘 다 탄소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이 같은 거죠. 화학적인 성질은 최외각 전자를 따지면 알 수 있는데 얘도 최외각 전자가 6, 얘도 최외각 전자가 6. 아니 최외각 전자가 아니라 전자가 6, 얘도 전자가 6. 그래서 최외각 전자도 4개로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죠. 얘가 좀 더 무거운 애죠.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다르고 이 전자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다. 화학은 이제 전자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전자의 구조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죠. 단 양성자 수가 같을 때, 같은 원소일 때. 원소 D가 포함된 화합물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D, 산소니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산소 자체, 산소 원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얘를 포함한 화합물이 뭐가 있어요? O2가 있죠. 얘는 이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화합물이죠. 물. 주변에 많죠. O2는 사실 호돈소 물질, 즉 호돈소 물질이고 이걸 다른 말로 원소라고도 합니다. 원소. 원소의 정의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소라는 것은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도 하고 호돈소 물질을 또 원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원소는 첫 번째는 호돈소 물질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원자의 종류. 물은 원자의 종류가 두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개의 원자와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시간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화합물에 속하고 얘네들은 호돈소 물질은 원소에 속한다. 어쨌든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산소를 포함한 화합물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물이 있죠.
물 말고도 많지만 이게 산화알루미늄. 알루미늄 표면은 다 산화알루미늄이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물이에요. 물이 많다. 원소 D와 E는 이온 결합하여 ED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D와 E는 NaO를 그러니까 ED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ED, D나 E나 뭐. 근데 얘가 왜 틀리냐? 얘는 플러스 1가를 줄여갖고 얘는 마이너스 2가를 갖기 때문에 얘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a2O를 만들지 NaO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러냐? Na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라는 거를 명심을 하고 최외각 전자가 한 개고 O2는 O는 최외각 전자가 6개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NA가 전자 하나를 얘한테 주면은 NA는 플러스가 되고 O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는 전자를 그래도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전자를 다른 데서 또 하나 받아야지 2-가 되면서 전자 8개를 만족하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 2개를 뺏어야 되기 때문에 NA가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NA 플러스가 되고 얘도 전자 하나를 주고 얘도 전자 하나를 줘가지고 NA 플러스 2개랑 O2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Na2O 이렇게만 써도 되고 보통 이렇게 쓰면은 요거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5번까지 했고 지금 잠깐 쉬었다가 이제 6번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